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NRF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장 양정모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현장에서 발표자와 함께 재단 내부 참석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을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철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주요 관리자와 직원들이 참석하였고, 또한 온라인상의 전국 대학 및 학회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건전한 학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이사장 서한을 통해 부실 학술지 출판 예방에 대한 권고와 재단의 노력에 대한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서울대 윤철희 교수님을 모시고 오픈 액세스와 부실 학술지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철희 교수님은 서울대 농생명공학부에 재직 중이시며 과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출판윤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대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데요.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 액세스와 부실 학술지에 대한 고견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약 50분간 강연을 듣고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중인 청중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진행자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윤철희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윤철입니다. 저는 현재 과편협에서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소개하셨듯이 오픈 액세스하고 부실 학술지 또는 부실 의심 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말씀드리는지는 강의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시의적으로도 최근에 이사장님이 또 서한을 보내셨더라고요. 관심도 높으시고, 그리고 특히 저 개인으로서도 우리 젊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연루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슬라이드 몇 장의 배경을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런 오픈 액세스나 프리디리투리 퍼블리셔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MDPI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었던, 저희들이 또 그동안에 다루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MDPI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들을 좀 한번 모아봤고요. 이제 그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의 과정 중에서는 이인영 의원실에서 이런 그 부실학술 활동 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학지성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의심이 되어지는 리스트를 뽑아서 목록을 뽑아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증가가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최근으로 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칙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각 특정 대학이 아니고 모든 국공립 대학들에게도 좀 그런 사례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그 징계를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좀 경징계 쪽이 아닌가라는 것도 더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논문 중복 게재, 조사 방해 행위와 같은 것들도 연구 부정으로 명시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물론 학술진흥법은 그 전부터 있었죠. 사실 개정이 2020년에 되긴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위법령에 있던 것들 위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반 연구 부정 행위를 이렇게 부당한 중복 게재,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학문
분야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은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클라리베이트,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임팩트 팩터를 이렇게 지금 부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곳인데요. 최근에 그 82개 학술지가 그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게 바로 발표되고 나서 트위터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힌다이가 개수는 많았었는데, 보시면은 힌다이가 19개였는데, 트위터에서 우리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MDPI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두 개의 학술지가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 학술지였고, 임팩트 팩터도 상대적으로 좀 꽤 높은 편입니다. 4점대이니까. 이게 이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오픈 액세스와 그 다음에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 액세스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최근에 동아일보의 그 개건 논설위원이신 이성주 교수께서 이렇게 이제 썼던 글이었는데요. 오픈 액세스에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오픈 사이언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 액세스하고 오픈 데이터, 이제 리포지토리 쪽이죠. 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현황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했고, 이게 특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우리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빨리빨리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가는 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말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제 학술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미흡하다. 물론 최근에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오픈 사이언스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픈 액세스도 있고요. 여기 오픈 데이터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리소스도 있고 랩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 자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취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럼 나중에 이 약탈적 학술지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나를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여 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좀 줄여서 보면은 오픈 사이언스라는 거는 과학적 정보에 대한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빠른 지식 공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픈 사이언스의 이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오늘은 이제 오픈 액세스에서 시작을 해서 트랜스페어런스를 살짝 지나서 슬라이드 몇 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디리트리 퍼블리셔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오픈 액세스 저널을 제가 구분을 할 때는 크게 3개번의 웨이브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웨이브가 EU에서 시작됐던 각 나라가 그리고 서포트를 했던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플랜 S를 시작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EU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더치에서 벌써 저게 네이처뉴스에 2016년에 1월에 나왔던 건데요. 이미 2015년, 14년 그 전에 시작됐던 것이죠. 이어서 이제 뭐 핀란드 등등 해서 이제 EU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 서포트를 했던 게 첫 번째 웨이브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큰 웨이브 중에 하나가 북미 쪽에서 가장 큰 non-profit organization이면서 연구비를 주는 파운데이션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입니다. 뭐 이제 줄여서 뭐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EU 쪽 유럽에서 가장 큰 유사한 그런 파운데이션이 웰컴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다루는 그 연구비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이게 이제 경쟁으로 해서 연구비를 따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수한 과학자들이 그룹이 이 연구비를 따가거든요. 여기에서 한 역할이 좀 큽니다. 웰컴 트러스트하고 게이트 파운데이션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파운데이션에서 연구비를 타가시는 분들은 오픈 액세스에 게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오픈 액세스에 내면 되는데 사실은 출판사가 이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네이처 사이언스가 오픈 액세스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그 학술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들이 그 당시에는 오픈 액세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 두 번째 웨이브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웨이브가 대학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EU 쪽의 대학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하는데 독일이 제일 먼저 했고 독일의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여기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했던 이야기는 연구비는 공적 재원으로 지원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포션이 세금에서 오는 거니까요. 공적 재원이 맞죠. 그리고 출판하는 과정이나 심사 과정 모든 것에도 그렇게 따지면 공적 경비가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술지 운영에도 공적 자원이 사용되는데 그걸 왜 특정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느냐라는 게 이제 오픈 액세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운동이 유럽에서 끝나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지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엘세비어가 거의 탑 3 안에 들어가고 탑에 굉장히 오랫동안 탑에 있었던 그런 출판사입니다. 엘세비어하고 계약을 끊습니다. EU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계약을 끊었고 미국의 출판물의 10%를 차지하는 UC 데이비스하고 UC 버클리, UC 대학들이 제일 먼저 미국에서는 끊었어요. 엘세비어하고 계약을. 제가 좀 이따가 저희 서울대의 경우에도 보여드릴 텐데 엘세비어까지 합하면 100억도 넘을 겁니다. 매년 들어가는 돈이. 보시면 여기 11 million 달러잖아요. 그럼 1100만 불이에요. 상상도 못할 돈들을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저희들이 크게 이제 논의하지 않는 부분에 레비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프로핏이 없이 이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선가는 돈은 나와야 되는데 돈의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를 개인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기관이나 그 다음에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잘 플랜을 세워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럽의 나라들은 이거를 잘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MIT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MIT도 이제 엘세비어하고 계약을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끊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MIT도 굉장히 좀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내고 우수한 연구자들이 있는 곳인데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연구비들은 다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환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픈 액세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HHMI Harvard Hughes Medical Institute 이렇게 이제 자연 계열이나 의학학 계열에서는 굉장히 리나운한 연구자들에게 부여되는 그런 지위가 되겠는데 연구비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좋은 논문도 많이 쓰고 여기에서도 이제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한 것들이 전부 다 오픈 액세스에 동참을 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공적 기업 그리고 좀 잘 사는 나라와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격차를 가장 쉽게 우리 퍼블리시 하는 쪽에서 연구자들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옵션을 주긴 했는데 본인이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논문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퍼블릭한 곳에 오픈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옵션 하나를 주긴 했지만 그거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큰 세 번째 웨이브 중에 주요한 기관들이 이렇게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스프링어 네이처가 이제 여기에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 플랜 S라고 여기 돼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시작됐던 움직임에 처음 만들었던 플랜이 플랜 S고요. 그게 지금 이렇게 쭉 오픈 액세스로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어 네이처의 경우에는 그러면 오픈 액세스라는 게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지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하나는 프라이스 베리어를 없애겠다는 게 그 취지입니다. 프라이스 베리어라 함은 서브스크립션 하는데 라이센싱 이렇게 논문 하나 보는데 이런 데 필요한 경비를 다 없애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퍼미션 베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피라이트 있죠. 그 다음에 라이센싱 리스트릭션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의 퍼미션을 그런 베리어를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액세스를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동참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배열을 없애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프리드리티로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어디선가는 코스트가 나와줘야 됩니다. 레비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프리드리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습이 여기 서브스크립션 모델, 그래서 회원들은 돈을 내고 회원들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비회원은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는, 그게 딜레이드 타입인데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큰 출판사들은 사실은 하이브리드 형태도 취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출판사를 하나로 규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학술지들은 규정이 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APC의 문제입니다. 논문 게재료. 이름도 좀 다양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게 이제 누가 이 돈을 내고 그 프로핏은 어디에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생겨난 현상이 프리드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티클만 하더라도 800만 건이 넘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픈 액세스는 이퀄 프리드리티 저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픈 액세스를 하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픈 액세스는 다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학술지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술지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니까요.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개수는 언어, 그 다음에 나라 등등을 표시했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840만 건이 논문의 수들인데요. 이게 이제 1월 달이었는데 뭐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이렇게 굉장히 수는 증가를 합니다. 나라는 하나 지금 줄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레코드 같은 걸 보면은 수십만 건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달.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프리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액세스와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그 학술지의 모습들이 약간 팔씨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에서 그 구독료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들이 지금 서울대의 케이스입니다. 이게 2013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뭐 38억 정도의 돈을 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또는 도서관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23년도 올해 예상하기에 67억인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메이저한 거 5개거든요. 여기 엘세비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입장에서 지금 그 연구자를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그 돈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게 되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딜을 어디하고 합니까? 개인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관하고 하면 됩니다. 이 기관에 이렇게 유수한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 논문 보게 해 주셔야죠 라고 말을 하면서 번들을 묶어서 하나씩 안 합니다. 번들로 묶어서 팝니다. 이 번들 A는 그냥 한 20억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많은 기관들이, 다른 그 나라의 다른 기관들이, 유수한 기관들이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것도 이유는 있는 거죠. 이제 서브스크립션 피 같은 것들에 대한 겁니다. 오픈 액세스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걸 보면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OSTP라는 거는 그 백악관의 과학기술 정책실,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청와대 있고 모든 나라에는 다 있는 그런 기구인데, 여기에서 R&D 논문을 모두 즉시 무료 공개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게 작년 여름일 겁니다. 제가 올해 1월에 백악관의 팩트시 찾아보니까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든하고 해리스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이게 오픈 리서치에 대해서 새로운 액션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활발하게 앞으로도 전개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 액세스에 대한 거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트랜스페어런시를 그냥 하나의 예만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학술지가 이런 모습을 갖는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라이프는 상대적으로 생긴 지 아주 오래된 학술지는 아닙니다. 11년, 12년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모토로 삼는 게 오픈 사이언스, 오픈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쭉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학술지의 관심은 투명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는 편집장의 결정 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 그다음에 심사자들이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저자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 모든 것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들어가시면 이 오픈 액세스거든요.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했는지도 볼 수 있고 저자들이 다시 어떻게 실험을 다시 해가지고 리비전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마지막에 축하드립니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 모디피케이션 하는데 거의 그대로 다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고 최근에 또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는데 이 라이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프리프린트 베이스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프리프린트의 장점을 살려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오픈 액세스하고 굉장히 결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지 않은 논문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심사를 받는 논문하고는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곳에 이 라이프에 오는 모든 논문들은 혹시 본인이 직접 프리프린트에 내지 않으면 우리가 바이오 아카이브나 매드 아카이브에 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프리디리트리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리디리트리라는 것을 보시면은 영문도 국문도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를 하고요. potential, possible, probable, predatory, suspicious 아니면 이 컨비네이션의 용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해적, 불법, 허위, 거짓, 모방, 위장, 학술지. 최근에 이제 부실심 학술지로 약간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따져보면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문이든 영문이든. 그리고 하이제킹, 피싱 같은 것도 불법 탈취, 도용 또는 피싱, 사기, 학술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본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를 가져와서 그냥 쓰는 겁니다. 우리 전화 피싱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국내에도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제가 아침에 와서 컴퓨터를 키면 딱 나오는 것들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키면은 그냥 딱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시간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아요. 첫 번째 걸 보시면은 제가 썼던 논문을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너 너무 이거 좋은 논문 썼더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전혀 관계도 없는 서저리 하는 데서 이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논문 하나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 그 다음에는 내 이름도 몰라요. 근데 보냈어요. 너 정말 우수한 연구자다. 근데 우리 한 편 부족하다. 보내주기만 해. 다 받아줄게 하는 느낌이. 그것도 2페이지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도 틀렸어요. 닥터 한이래 저보고. 저는 닥터 윤인데. 그러면서 거기 또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뭐 존경하는 연구자님 뭐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오탈자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저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계신 교수님 다 받고 있고 정말 이거는 디지털라이즈 되어져 가면서 우리 퍼블리싱 하는 이 시스템에 정말 이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챗 GPT도 나왔는데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모르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리스트렉션 워치를 아시는 분은 잘 아는데 여기는 게재 철회된 논문을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다 오픈을 합니다. 여기는 심지어는 공저자가 누구였는지 그 대학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뭐 그리고 뭐 아주 상세하게 이제 그런 걸 밝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게재 철회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이젝트 앞에 말씀드린 피싱 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확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 6월부터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왼쪽에 보시는 게 하이젝트 된 학술지의 그 이름이고요. 이쪽은 실제 존재하는 오리지널의 저널들인데 ISSN 넘버까지도 똑같이 하고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케이스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프레데리티 저널로 돌아와서 보면은 약탈적 학술지와 약탈적 출판사는 투명성이나 출판 과정의 공정성은 무시를 하고 무차별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재료 만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목표고. 그래서 실제로 학술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퀄리티 체크이라든지 표절 의심 사례라든지 또는 윤리적인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아예 안 하거나 굉장히 약하게 하거나 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받았던 또 뭐 메일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끝까지 이렇게 추적은 하지 못했지만 약간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뭐 임팩트 팩터 6.9 근데 실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에이시안 붙어가지고 6.9 쉽지는 않겠다 싶긴 했는데 여하튼 근데 구성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임팩트 팩터를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룰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그 룰이 굉장히 세요. 이걸 보는 사람들, 심지어는 본인들이 또 서티피케이트도 있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SJ 임팩트 팩터예요. 그런 임팩트 팩터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은 이걸 다 이제 갖추고 있다. 제가 이렇게 쭉 트렌드를 보니까 이제 저희 나라는 사실 좀 덜한데 이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참여해가지고 서티피케이트 받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걸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동료들끼리도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게 있었는데 자칫하면 특히 주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은 자칫하면 이게 연락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비올스 리스트도 그동안에 많이 우리들이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콜로라도 대학의 사서였던 분이고요. 이분이 오랜 동안 사서를 하면서 지켜봤더니 약간 의심되는 학술지들 학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오믹스가 수를 하면서 블로그가 클로징을 하고 대학에서는 뭐 우리는 뭐 그런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MDPI도 여기에 사실 그 당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MDPI도 포함된 것에 대한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믹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 billion 를 뭐 이렇게 수를 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본인들이 역으로 이제 국제 재판에서 이제 패소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가 다운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거 어디 갔냐? 그 리스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알 텐데 이런 말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 또 그게 원본인지 진본인지 돌아다니는 카피가 실제로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 이제 의문을 자꾸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했었고 유료 기관이긴 하지만 그 약간 컨트로버시하긴 하지만은 유료로 운영을 하는 카베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블랙리스트, 와이트리스트 최근에 이제 이름을 좀 바꾸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질의 학술지와 양질이 아닌 학술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퍼블리시 하는데 이제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보면은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곳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로 프레데리터리 관련되어지는 학술지에 관여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길어서 이제 국문으로 좀 바꿔봤는데요. 특정 지역에서는 프레데리터리 학술지에 훨씬 많이 게재하는데 그 이유가 논문 게재하면 보너스를 준대요. 돈을 준대요. 근데 액수가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스코프스에 게재된 논문은 매년 2배씩 증가한 반면 약탈적 학술지는 140배를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약탈적 의심 학술지라고 해야 되겠죠. 또는 부실 의심 학술지라고 해야 될 텐데, 여하튼 그런 곳에 이렇게 많이 내는 이유가 돈도 주고 내기도 쉽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현금하고 논문의 질을 트레이드오프 하고 있다, 안 된다라는 글이 이렇게 이제 네이처 뉴스에서 나왔었고요. 리트렉션 워치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설문도 했어요. 설문 결과를 보면 논문 게재 보너스 보상이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없애는 것은 반대를 해요. 설문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사우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약간 이런,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쁜지는 알겠는데 얼마나 나쁜 건지, 진짜 나쁜 게 뭔지를 좀 구분해서 해야지 다 없애는 거 안 되지 않아? 저도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자가 본인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 부분에 담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내렸던 결론은 어쨌든 연구 논문 게재의 보너스 지불은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 이 그 네이처 뉴스에서 나왔던 것들의 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사실은 출판사끼리 굉장히 잘 지내는데 가끔은 이렇게 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릭션을 해야 되는데 리스트릭션을 안 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좀 나왔었고요. 참고로 네이처 뉴스는 네이처 학술지하고는 인디펜던트입니다. 별개입니다. 참고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네이처 뉴스에서도 네이처가 잘못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공개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왔던 게 이렇게 프리드리티 저널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사실은 스칼러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 맞는 이야기고 알고 있는데 이 진위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MDPI에 관계되는 내용을 좀 가져온 것이고요. 조금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왔던 것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언급이 돼요. 이때 이제 리트렉션 아티클이라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상위 20개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아시아나 노스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 안타깝게 거기에 이제 한국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프론티어스도 상당히 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출판사로 거론이 되어졌고, 최근까지도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그게 이제 결국 모든 것들이 다시 게재료 중에서도 게스트 에디팅 스페셜 이슈하고 관련이 되어지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뒤에서 간단히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출판사가 MDPI, 힌다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곳들만 문제가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잘해도 특정한 포션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개미들 일하는 이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개미나 벌들은 일 열심히 하는 곤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중에 특정 퍼센테지는 놀고 먹는 애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걔들을 솎아내면 다시 또 그 정도가 또 생긴대요. 나머지 열심히 일하던 애들 중에서 또 10% 정도는 또 놀고 있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출판사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 하려고 해도 그 안에 학술지가 많아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사실은 출판사에서 학술지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있을 때는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은 돼 있지만,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유명 출판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운영 자체는 자체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학술지 운영은. 이 IOP라는 것은 이제 피직스 중심이긴 한데, 한꺼번에 이게 350개 페이퍼를 리트렉션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컨퍼런스 프로시딩이긴 하지만,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시스테믹 매니퓰레이션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보거나 듣거나 했을 수도 있는 논문 게재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파악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중심에는 임팩트 팩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테이션 매니퓰레이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디텍션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뷰어들 중에서 특정한 사이테이션이 늘어나는 케이스, 또는 특정한 학술지끼리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느낌적 느낌을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학술지에 관여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JEE에서도 한꺼번에 122개의 논문을 리트렉션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그 타이틀에 나온 첫 번째 3개의 논문이 있었는데 이 그 122개 중에서 가장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타이틀이 있었다라는 게 이 리트렉션 워치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코비드-19 이게 공학인데 지금 코비드-19의 이볼루션이 왜 여기에 나오는지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가 돼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서브미션 패런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저자들하고 심사위원 사이에 뭔가 이렇게 부정행위들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제목이나 이런 게 연관이 없는 그러한 프로시딩들이 여기에 들어 있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 이 그 학회에서 받았던 프로시딩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한 10 몇 분 정도 남아 있는데 MDPI 이슈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MDPI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출판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 그 MDPI뿐만이 아니라 건설 학술활동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좀 여러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첫 번째 했던 21년에 이제 학술활동 포럼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참여자도 굉장히 높았고요. 저희 학술활동의 유튜브는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라서 좋아요가 한 20개 달리면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토론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찬반 토론도 뜨거웠고 또 그 중심에 또 MDPI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또 조금 그동안에 나왔던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져왔고 작년에도 사실은 학총에서 굉장히 이걸 또 좀 의미 있는 주제로 다루어서 저희들이 연구 윤리 쪽 또는 학술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나 과총이나 학총이나 저희 과편협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포럼을 하고 나서 사실 MDPI에 공식적인 질문을 보냈어요. 가지고 근데 이제 답변이 왔는데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만 장수는 뭐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여기 싫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약간 특이한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이게 한두 장으로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이제 이 MDPI 출판사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래 맞아 우리 그 스페셜 이슈 72%야 특정한 이 학술지들 보면 뭐 이렇게 72% 뭐 그 정도 되는 데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보내왔던 보고서 중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답변은 다 이걸로 가름을 했고요. 장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이것도 뭐 숨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그 본인들의 출판사에 굉장히 많은 학술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올렸더라. 그래서 워닝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 바이올로지라든가 뭐 이렇게 바이오 메디신이라든지 이런 논문들은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임팩트 팩터가 5점, 6점 등등등 이런 학술지들을 여기에 리스트에 올려놨다. 참고해라. 뭐 이런 이야기니까 너무 떳떳한 거예요. 이제 받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뭔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현상을 파악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 배경에서 보여드렸던 게 현상 파악은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할 거고 이제 연구자들이 느끼는 것과 기관에서 느끼는 것과 또 이 출판사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스타디를 한 다음에 이런 액션은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공신력 있는 곳에서 뭐 학술원이 됐건 한림원이 됐건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을 한 데 있어서 좀 더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는 좀 더 이렇게 확실한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선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니어 사이언티스트를 위해서라도 이게 제가 이제 또 그 관여하고 있는 그
트위터 같은 이제 출판윤리나 뭐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게 트위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앨런 머스크는 그 이리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뭐 그 트위터를 사면서 이때 이제 받았던 트위터 중에 하나가 나 에디터에서 리자인하기로 했다. 나 사임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중에 말씀드리면 아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라라는 친구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 정말 그 좋은 퀄리티의 학술지들을 이렇게 망치는 현상들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걱정하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어요. 좋아요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들이고 굿 퀄리티 아카데믹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파울로라는 분이 MDPI에 있는 그 임팩트 팩터를 받았던 것들을 위주로 그런데 그 외에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메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이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리뷰 페이퍼를 쓰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MDPI가 프리트리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Yes or no 또는 yes and no라고 이야기를 했죠. 좋은 학술지도 있고 그 학술지에 좋은 논문도 굉장히 많은데 프리드리티 퍼블리셔의 특성상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레비뉴를 형성할 수 있었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커졌거든요. 이 출판사가. 결국은 APC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재료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재료가 이렇게 상상도 하지 딱 보고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레비뉴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스페셜 이슈, 두 번째는 fast turnaround. 논문이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결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제가 뒤에 그래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빨강색이 스페셜 이슈입니다. 이게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일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프로포셔널하게 스페셜 이슈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스페셜 이슈하면 왜 문제인데? 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뒤에 다시 그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늘어나는 폭을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죠. 뭐 2021년에 뭐 거의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났으니까요. 이게 지금 임팩트 팩터를 받은 74개 학술지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단적으로 얼마나 많은 거였냐고 하면은 여기에 학술지당 5개, 2020년에 6,756개 스페셜 이슈. 그게 뭐 저널당 한 100개 정도. 학술지당.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이게 왜 문제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스페셜 이슈? 스페셜 해야 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학술지는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근데 그 편집위원들이 스페셜 이슈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걸 다른 사람이 하게 되니 게스트 에디터가 하게 됩니다. 게스트 에디터가. 저도 해봤거든요. 그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표시들이 상당히 뭔가 좀 스페셜 이슈만으로 돼 있거나 거의 모든 걸 스페셜 이슈로 한 것도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스페셜 이슈입니다. MDPI 32개 저널들을 살펴보면은 2021년에 하루에 최소한 하나 정도가 스페셜 이슈가 나왔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죠. 다음은 턴어라운드 타임. MDPI의 리포트를 보면 이건 본인들이 리포트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결정하는데 20일까지 줄었어요. 3주도 안 돼요, 이제는.
20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이 표현을 여러 번 쓰는데 extremely fast, really fast.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학술지에서 일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제 이 닷이 rain cloud plot이라는 건데 왼쪽에 보시는 그러니까 각 그래프에서 왼쪽은 지금 하나하나의 그 논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에버리지를 지금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위에 보시는 거는 지금 컬렉션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섹션이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게 노멀 이슈, 이게 스페셜 이슈입니다. 보시면은 평균 값이 2020년에 2016년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와 있죠. 이게 20일까지 이제 좁혔다는 거거든요. 턴어라운드 타임 자체를. 왼쪽에 논문이 오른쪽에 밀도인데 소요 시간이 쭉 짧아지면서 20일까지 줄어들었다. 이것도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표현인데 모든 것들이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거의 오른쪽에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20일 안쪽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헤테로제네이티 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 6개월, 1년이 걸릴 수 있는 리비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 이미 뭐 2년 전에 저기 포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수학 포함해서 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분야에서는 더 뭔가 이렇게 좀 괴리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향은 분야 및 학술지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평균 처리 시간도 유사하다. 이는 학문 영역마다 논문 심사 소요 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게재된 모든 분야의 논문에서 처리 시간을 줄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빨리 하면서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 저렇게 하고 턴어라운드 타임을 빨리 하게 되고 이렇게 시간을 줄여가는 게 나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린 결론은 이거는 이제 이분이 하는 말씀이죠.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질 높은 동료 심사가 이 시간 안에 모든 논문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담보가 되어져야 될 텐데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보면은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억셉트 되어지고 나서 게재되기까지 5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억셉트 되고 나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재되는데 5일. 상상도 할 수 없네. 저자가 다시 이야기를 할 때 저자 생각에는 이 서스테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평판도 읽고 있고 덕목의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좀 부당한 방법이 가미되지 않고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판이 나쁜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MDPI가 이걸 모를까입니다. 엘세비어가 디지털로 넘으면서 다 망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큰 출판사잖아요. MDPI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다라고. 결국에 피해자는 연구자들이 남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아까 딜리스트 됐다고 하는 것, 그 출판사 중에서 힌다이하고 이제 여기서는 힌다이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 그 사이언스에 이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사이언스에서 비교를 MDPI하고 프론티어스하고 플러스를 했습니다. 이 큰 출판사들, 메가 출판사들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지금 MDPI입니다. 지금 이렇게 옥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프론티어스고 그레이가 플러스. 차이가 심한 걸 알 수 있죠. 스페셜 이슈가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아직도 450개 이상을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리빗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라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스트 에디터를 하면서 리젝트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리서브미션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리젝트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그 리뷰를 한 번 더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뷰를 네가 바쁘면 내가 해줄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 뒤로 동료 심사를 빨리 뭐 말을 해달라 막 이렇게 이제 종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에디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끝에 에디토리얼에 관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주고받은 메일을 다 확인을 해라. 그러면서 제가 그 메일에 대해 쭉 리스트를 줬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제 과편협의 출판윤리위원장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공손하게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답장이 늦어서 정말 미안하고 이전에 보낸 메일은 내가 못 본 것 같다. 그러면서 네가 말한 심사자 정보 보낸다. 그리고 보내왔어요. 정보도 봤어요. 정보도 다 확인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고 그 공개는 제가 여기서 밝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말을 할 때 맞다. 그 리서브미션 하라고 한 거 뭐 아닌 거 그리고 디클라인 한 것도 맞다. 리서브미션도 아니고 그냥 리젝트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잘못했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심사 과정에 저자들이 또 자꾸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한 번만 더 봐주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밸류에이션 한 번만 더 하도록 해주라. 그렇게. 이번에는 더 세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고, 이제 뭐,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은, MDPI의 정책 규정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라. 이해상충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해상충인지 말해주라. 심사 진행하는데 뭐 말을 해주면 우리가 다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고치겠다. 등등등.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번만 봐주라. 뭐 그러면서. 내가, 야,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나 에디터에서 사양할래. 그렇게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했어요. 이거는 24시간이 안 걸렸어요.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락이 됐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트위터에서 봤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그 뭔가 이제 자괴감 같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여기 재단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yes, no가 아니고 이걸 조금 더 좀 나눠서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학회고요. 앞에는 논문이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결론이긴 한데 일단은 뭐 조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 AI들이 이미지 디텍션을 다 우리 자고 있을 때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논문 검색도 다 하고 있고 시스테믹 매니플레이션까지도 지금 AI들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하는 것들이 하고 있고 용어 애매모호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너무나 많은 이런 학술지들이 우리나라에는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학술지에서는 정책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걸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학술지 생태계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봉사와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는 개인 연구자가 할 역할이 있겠죠. 올바르게 수행을 하면 되는데 기관의 역할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환경에 대해서 좀 연구 환경, 개인 목소리에 경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TF도 좀 만들고 교육 공부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전문 인력 양성을 좀 해야 됩니다. 양보다는 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술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세이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논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좀 수합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들은 과거의 것들을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좀 고민은 해야 되고요. 기준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Think Check Submit, Think Check Attend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세이프 했고 논의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규제를 어떻게 할지 전담 전문기구 설치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전문 행정 인력 확충이나 지원은 어떻게 할지 중요하고요. 과제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학술지 입장에서 할 거는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편집장 편집인의 자세 중요할 것 같고요. 부적절 행위 조심해야 되고 꼭 정책을 만들어서 표절 확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위변조 프로그램 등등등 그다음에 연구윤리 확인 절차 프로그램 이런 것들 또 뭐 함께 고민해야 될 게 임팩트 팩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고요. 대학 연구에서는 관행이라든지 감사기라든지 기관의 의지 중요하고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비슷하니까 정부 기관에서 이제 뭐 좀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을 좀 해서 학술지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상충도 좀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경제적 비경제적인 부분들의 이해상충들을 어떻게 할지 개인이나 저자 문제나 사회 문제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정부기관 개인이 각각이 할 역할들이 있는 거고요.
아마 연계 사업 같은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 우리 재단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있고 CRE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좀 느꼈고요.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을 좀 운용을 잘 해가지고 좀 표준화 작업도 좀 하고 사례도 만들고 프로그램 활용 방법도 소개를 하고, 그래서 예측, 진단, 치료, 예방, 사실 이게 의학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런 것들도 좀 여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